그러니까 S&P, 피치, 무디스 3개 중에서 무디스만 여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하고 작년 3, 4분기에 얘기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등급을 갑자기 조절했는데 주로 8월 달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달 땡겨서 먼저 해버린 이유가 뭐냐. 값싼 노동력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이전하고 그게 달러로 들어오지. 달러로 들어오니까 계속 무역 적자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래도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괜찮은 나라다라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높이 유지하면서 다시 그 돈이 기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막 부양시키고 자산시장을 부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무디스가 미리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달 있다가 전망을 하향한 거예요. 지극히 이례적인 건 뭐냐, 무디스라고 하는 거가 여태까지 최고 등급을 유지한 유일한 3대 신용업체, 그러니까 S&P, 피치, 무디스 3개 중에서 무디스만 여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하고 작년 3, 4분기에 얘기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등급을 갑자기 조절했는데, 첫 번째, 주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주로 8월 달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3달 땡겨서 먼저 해버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타이밍적으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워런 버핏이 무디스의 대주주예요. 워런 버핏이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다 팔아버렸죠. 원래 그게 산 게 신주 인수권이 BW 이런 걸로 산 건데,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 거를 지금 15년 만에 주식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회사인 무디스에 대해서도 지분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려고 자기가 좋게 보는 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저 생각에는 손을 놓는 그날까지, 은퇴 발표하는 날까지도 아마 재무제표를 읽고 뭔가 투자 의견을 생각하고 계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좀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디스하고 그거하고의 어떤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S&P하고 피치하고는 등급 표시기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똑같고, 사실 제일 큰 데는 S&P입니다. 글로벌리하게 기업이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S&P 기업이고요. S&P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부적인 그런 요인들을 많이 보고, 무디스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세컨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A등급, 트리플 A등급에서 요번에 요 밑으로 내렸죠. 내렸는데도 매우 우수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무디스가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부채 관련돼서의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 전에 걸 봐야 돼요. 무디스가 전망을 네거티브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네거티브로 하고 올해 조정을 한 거예요. 올해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 피치나 무디스나 S&P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미국의 구조적인 부분이 어떤 스테이블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채 비율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부채가 조달이 되고 왜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가 하는 거에 대한 Y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매년 협상할 때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매년 5월까지는 맨날 이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거 아니냐. 그래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면 S&P가 내린 거는 2011년이에요. 무디스가 내렸지. 그럼 S&P가 보고 있다가 부정적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버릴 수도 있어. S&P는 너무 오래됐잖아. 14년 전에 내렸잖아. 피치는 23년에 내렸으니까 걔는 좀 기다릴 수 있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역 전쟁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지금 일단 부채가 증가를 하고 산업 생산이 굉장히 정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거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냥 셰일가스 다 파가지고 이제 수출국이 됐으니까 이거는 해소가 됐지. 근데 예전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또 발전이 부족하고 조선이 부족하고 국방 관련된 부분도 부족하게 됐죠. 그러면서 부담은 많이 늘어났어.
전 세계를 상대로 뭐 개입이란 개입은 다 하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문제, 그거에 따른 마약 문제, 그거를 보는 뭐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의 어떤 사회적인 분열, 그 다음에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중국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뭐 감기약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 다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한다. 마스크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견제해야 될 국가이기는 한데 그 국가로부터 내가 수입해서 쓰는 상품이라든가 중요한 원자재라든가 히토류 이거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겠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게 너무 값싼 노동력만 찾아 들어가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한 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이전하고 그게 달러로 들어오지. 달러로 들어오니까 계속 무역 적자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래도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괜찮은 나라다라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높이 유지하면서 다시 그 돈이 기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막 부양시키고 자산시장을 부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채권 금리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높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는 돈을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달러가 나갔다. 그럼 그 권리가 나간 거예요. 그 권리를 갖고 들어가서 미국에 와서 금을 사갖고 갈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 거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화폐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그래서 미국 걸 막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에서 쓸 달러를 줘야 되니까 신용을 무한 팽창시키는 거예요. 계속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안 맞는 거지. 자꾸 무역 적자는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일자리는 잃어들고 사회 공동화, 산업시설 공동화가 생기고 산업 생산력이 내려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 실업자 구제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줘야 되고 뭐 정부에서 소셜 월페어 줘야 되고 하니까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고, 이게 근본 원인이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싼 노동력이 싼 게 아니더라. 그리고 빅테크들이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하는데 반도체 칩 뜯어먹고 살 수도 없고, 식량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빅테크들만 마진율 30% 40% 하지만 배 하나 만들 수 있는 조선소 번듯하게 하나 없고, 나라가 정말 필요로 한 산업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고로나 제철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리뉴업을 하는데 돈이 수백조가 들어가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문제나 사회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데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로우 코스트 뭐 하이 코스트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자기네 나라 국가 내에서 영내에서 비싸더라도 해야 되고, 다른 놈이 와서 침범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생겨서 이게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다 그러면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인터레스트 페이먼트거든요. 이게 인터레스트 페이먼트, 파란색이 인터레스트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이 지금 2024년, 25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GDP가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4%를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때예요. 1990년대 이전에는 이전 때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빨간색이 리세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왔을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리세션이 왔을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리세션이 왔을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리세션이 왔을 때 이거 오히려 이자 비용이 내려가. 이건 페드가 금리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노란 선이 페드입니다.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부채가 막 늘어났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자체는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막 양적 팽창을 확 해서 돈을 확 찔러준 거잖아. 근데 그게 이자가 확 올라가 보니까 어이쿠야 하고서 턱 맞은 거지. 지금 4%인데 거의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여기서부터 1980년대 이후부터 이게 막 기름값 쳐 오르고 막 금리 막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할 때 그때 했던 금리 이자 비용, 그때 보세요. 이자가 거의 이쯤 되면 거의 15% 13%일 때 그 이자 GDP 대비 비용 부담이 금리 4.5%인데 그때 비용 부담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브하게 뭐 지수 오르고 내리고 뭐 오늘 되고 내일 되고 이걸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S&P 관련된 부분에서 이따가 이게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 차트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맥락에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개를 해석할 때 큰 차이가 있어요. 2011년은 시스테믹 리스크예요. 전 세계가 재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서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그 여진이 피그스라고 해서 남유럽으로 갔어요. 시스템적인 리스크,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동일본 지진이 있었어요. 원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일본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고, 2023년에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23년에 피치는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이 어렵다, 난망하다. 아까 보였던 그 하늘색, 파란색 차트가 계속 이자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면 GDP 대비 재정 적자 수준이 나는 거. 그러니까 재정 집행하는 거에 30% 이상을 다 이자로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걸 피치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23년에 5월, 6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반복적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8월 달에 돼갖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내려버려요. 등급을. 얘들 안 되겠다. 근데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와중에 아이쿠야 하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자, 금리가 낮으면 이자 발행하는 거가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냥 얼른 발행해줘 보면은 속 시끄러운 거 없죠. 근데 지금 금리가 튀어버렸어요. 지금 4.5% 넘었다가 지금 4.4%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치하고 저것도 했는데 S&P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S&P도 똑같은 이유로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거나 내려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 거고 재정 적자로 인한 나라 살림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신용 등급을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11년의 시스테믹 리스크와 2023년에 피치가 얘기했던 얘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디에 가깝습니까? 23년에 가깝죠. 차트로 있다 보면 아 그럼 우리 전략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요 하얀색 왼쪽 하얀색이 왼쪽이에요. 7점 몇 프로 이거 써있죠. 이거 7.1% 여기도 하얀색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 6.9%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GDP 대비 마이너스 6. 근데 여기 오른쪽 스케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일본 뭐 여기는 중국 여기 뭐 독일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3%.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은 5%. 근데 중국은 뭘 봐야 되느냐? 국가의 어떤 데피시트는 그렇지만 지방정부까지 끌어안으면 이거 엄청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통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데피시트를 까놓고 야 무역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걸 까질 않아 데이터를. 두 번째 아까 말했던 통화정책에 있어서 부족하면 찍어내고 확 해버리고 내가 갚아줄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좀 이따 무역 통계도 한번 보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컨테이너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 거짓 뉴스들 막 뿌려지고 있는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안 맞아. 위클리에 또 빠지기 시작했어 이거.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은 4트릴리온 달러를 여기서 또 찍어내서 상향을 해갖고 그 부채 써뿌리면 내년에는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증시는 안 떨어질 거야. 그럼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렌트 값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OER로 해가지고 CPI 쪽에서 안 빠지고 있잖아요. 실질 소비는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작으로 투자가 들어가야죠. 투자는 뭐냐면 지금 써야 될 거를 미래로 이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요. 이렇게 확 찌그러지는 거지. 저는 여기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증시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정말 탈출할 기회,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주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놈만 계속 가잖아요. 이제 그 더 심해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국면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종목만 잘 선택하면 9월달까지 해볼만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같이 탑다운으로 하는 리서치는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입장에서. 지금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인진전기도 나왔고 효성 중공업도 나왔고 뭐 파마 리서치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다음 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원전밖에 없어 지금. 부산 에너빌리티, BHI 내가 여기서 공개 방송으로도 얘기했어. 그 분명한 건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공사하기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 돈은 누가 됩니까? 민간에서 돼야지. 미국은 특히 더하지. 원자력 발전 짓는 거나 태양광 발전 짓는 거나 풍력 발전 짓는 거나 다 민간 투자. 다 민간 투자가 대부분일 텐데 정부에서 뭐 이끌어 주겠다 그러면 세제 혜택 뭐 주고 하는 건데 그럼 법안이 있어야 되잖아. 법안 IRA처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 해버리게 되려면 텍스컷을 해야 되고 조합 액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 깎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뒤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우라늄을 가지고 원전을 짓는 거는 저거 한 것 같다. 중국 같은 데 있잖아요. 중국 지금 난리 났지? 자꾸 이제 봉쇄를 시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바깥에서 사오기 어려우니까 지들 것만 쓰고 석탄 또 엄청나게 돌리겠지. 그럼 이거 또 여기 한국 이거 연기 스모그 다 끼는 거야. 그런 쪽은 괜찮을 것 같다, 원자력 쪽은.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저건 같고 미국 시장도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매그너피센트 세븐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저점 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저걸 하긴 했는데, 당장 이렇게 봐서는 뭐 제가 어떤 종목을 미국 종목이 어떤 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거기도 원전이 지금 뭐 뉴스케어 파워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뭐 테슬라를 좋게 보니까 옵티머스나 뭐 이런 것들 빠지면 그런 거 사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주식만 하는 로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하시면 편하게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TMF 같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셉이 지금도 들고 내일도 들고 계속 들어 4.5%일 때 좋잖아요. 그러면 한번 연금 저축 들기 시작하면 돈 있으면 있는 데까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타먹는 거죠. TMF는 그런 컨셉이다. 그런데 인버스는 뭐냐, 보험 컨셉이에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 여기서 윗방향을 보기보다는 아래쪽을 보고 대비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